안녕하세요. 이웃집 보호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여러분은 손해보험 자격시험 합격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첫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개념서부터 파고들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시험 공부를 더 어렵게 만드는 지름길이니까요. 합격의 비법은 바로 기출문제 반복 학습에 있습니다. 최소 10회분의 기출문제를 문제와 선택지, 정답과 해설을 반복해서 눈으로 익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문제 유형과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게 되거든요. 이 영상의 설명란에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첨부했으니 자유롭게 활용하시면서 저와 함께 공부하면 됩니다. 한 문제씩 꼼꼼히 짚어드리며 합격의 핵심 포인트를 명확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주택 화재 보험의 자동 담보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원고, 설계서, 도안, 소프트웨어, 2번 귀금속 귀중품, 3번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4번 피보험자 소유의 선전탑. 정답은 4번이죠. 주택 화재 보험에서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간판이나 선전탑 같은 물건들은 별도의 특약 없이도 자동으로 보장되는 자동 담보 물건에 속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자동 담보 물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보기에 있는 원고, 귀금속, 통화 같은 것들은 특별 약정이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이나 선전탑은 자동으로 보장되지만 나머지 항목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중 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재산손해보험금과 관로의 합계액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입니다. 자, 1번 손해방지 비용, 2번 대위권 보존 비용, 3번 잔존물 보존 비용, 4번 잔존물 제거 비용. 정답은 4번 잔존물 제거 비용입니다.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항목은 바로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이에요. 재산 손해보험금과 이 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 금액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죠. 이 문제의 핵심은요, 보험금 지급 항목 중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 한도에 포함되지만 보기 1, 2, 3번에 있는 손해방지 비용 등은 손해를 줄이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보험가입 금액을 넘어서도 지급된다는 점,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중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일반 음식점, 2번 PC방, 3번 주유소, 4번 노래연습장. 정답은 3번 주유소입니다. 주유소는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 책임보험이 아닌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두 보험의 가입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중이용업소와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두 보험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특히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주유소가 재난배상 책임보험 대상이라는 것을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자, 문제 4번.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보장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2번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3번 재산손해의 경우 사고 한 건당 10억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4번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정답은 2번이죠. 특수건물 화재 보험에서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8천만 원은 틀린 금액이죠.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보상 한도를 묻는 문제예요. 사망 1억 5천, 부상 3천만 원, 후유장애 1억 5천입니다. 숫자와 항목을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5번 문제. 손해사고 기준 배상 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선주 배상 책임보험, 2번 임원 배상 책임보험, 3번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 4번 경비업자 배상 책임보험. 정답은 2번 임원 배상 책임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손해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손해사고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의 배상 청구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배상 청구 기준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 문제는 손해사고 기준과 배상 청구 기준을 구분하는 문제거든요. 다른 보기는 모두 손해사고 기준이지만 임원 배상 책임 보험은 예외적으로 배상 청구 기준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자, 문제 6번. 장기 손해보험의 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만기 환급금은 만기 전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만기 환급금을 지급한다. 2번 보험 계약자의 고지 의무 및 통지 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 시까지 적립한 해약 환급금을 지급한다. 3번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시 보험회사는 해지 시까지 적립한 해약 환급금을 지급한다. 4번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의 해지 의사 표시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 시까지 적립한 해약 환급금을 지급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만기 환급금은 계약이 만기되어야만 지급되겠죠? 이 만기 전에 계약이 소멸되면 당연히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기 환급금은 만기 시점에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고요.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소멸되면 만기 환급금을 받을 수 없고 해약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자, 문제 7번. 장기 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신계약, 2번 계약자 적립액, 3번 유지비, 4번 수금비. 정답은 2번 계약자 적립액입니다. 부가보험료는 보험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됩니다. 계약자 적립액은 순보험료에 포함되는 항목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보험료의 구성요소, 순보험료, 부가보험료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이 구성요소를 기억하면 틀린 보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문제 8번. 장기 손해보험에서 계약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보험계약 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2번 계약자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3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답은 1번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무효가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계약의 무효, 취소, 해지 사유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보기에 2번은 취소, 3번은 해지 사유라는 것을 함께 암기하면 확실히 정리가 되겠죠. 자, 문제 9번. 장기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2번 장기화재보험에서 1회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하고 잔여기간 동안 보장한다. 3번 계약자가 제2회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 독촉 기간으로 정한다. 4번 보험료 납입 연체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 부활이 가능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보험료를 미납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계약을 살릴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불활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장기보험 문제의 핵심은 기간과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입니다. 청약 철회 15일, 납입 최고 14일, 부활 3년, 오답 보기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숫자를 집중적으로 외워두세요. 이 문제 하나로 여러 개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금액은 600만원이다. 2번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3번 세액공제 금액은 총급여액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4번 총급여액 기준은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구간으로만 운영된다. 정답은 3번이죠. 세액공제 금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설명은 틀렸죠.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6.5%고요.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기준을 묻는 문제거든요. 총 급여액 5,500만원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각 구간의 세액공제율, 그러니까 16.5%와 13.2%로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함께 잘 외워두셔야 합니다. 문제 11번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보험료가 100만 원일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1번 13만 2천 원, 2번 16만 5천 원, 3번 15만 원, 4번 24만 원. 정답은 1번이죠. 13만 2천 원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구간의 세액 공제율은 13.2%이므로 100만 원에 13.2%를 곱하면 13만 2천 원이 나오죠. 연금저축 세액 공제는 단순 암기뿐만 아니라 계산 능력도 요구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기준과 각 구간의 세액 공제율 16.5%, 13.2%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산 연습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1번 은행, 2번 손해보험회사, 3번 새마을금고연합회, 4번 저축은행. 정답은 4번 저축은행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축은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 목록을 외워두세요.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등 가능하지만 저축은행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13번 문제. 자동차 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승낙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번 운전 피보험자는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를 말한다. 3번 기명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4번 친족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 피보험자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승낙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친인척 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죠. 이 문제는 자동차 보험 피보험자, 기명, 친족, 승낙, 운전의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피보험자의 특징을 정확하게 암기하세요.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경상사고의 대인 2 피해자 과실 상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 급별 구분 중 10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다. 2번 차대차 사고뿐만 아니라 차대 이륜차 사고의 이륜차 운전자도 보상한다. 3번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 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다. 4번 차대차 사고뿐만 아니라 차대 자전거 사고의 자전거 운전자도 보상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경상사고는 상해 급별 구분 중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범위에 상해를 입은 차량 운전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핵심 포인트로 경상사고의 상해 등급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12급에서 14급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보기에서 자주 헷갈리게 나오는 10급 등 다른 등급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문제 15번입니다. 다음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1번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도가 있다. 2번 관련 주무 정부 부처는 금융위원회이다. 3번 뺑소니차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를 보상 대상으로 하며 22년 1월 28일부터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도 보상된다. 4번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의 주무 정부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전반을 감독하는 기관이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을 관리하는 곳이므로 헷갈리게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문제 10번입니다. 다음은 사고 내용별 점수이다. 대인사고 시 사망사고에 대한 건당 점수는 1번 3점, 2번 5점, 3번 4점, 4번 2점. 정답은 3번 4점입니다. 대인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당 4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사고 내용별 벌점 기준을 묻는 문제인데요. 사망사고는 건당 4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암기하세요. 자, 문제 17번. 운전자 연령 한정 운전 특약 위반 시에도 보상되는 담보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대인 1, 2번 대물, 3번 대인 2, 4번 대물, 가입금액 2천만원. 정답은 1번 대인 1입니다. 운전자 연령 한정 운전 특약을 위반하더라도 대인배상 책임보험은 보상됩니다. 이 문제는 예외 규정을 묻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을 위반하면 대부분의 담보는 보상되지 않지만 대인 배상 원만은 예외라는 점, 사회적 안정망을 위한 규정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문제 18번. 보험계약 단계별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단계별 설명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권유,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보험금 심사 지급 단계로 구분된다. 2번 모집 종사자의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 존재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3번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보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의 감액 청구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4번 일반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으로 설명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보험계약 단계별 설명 의무는 계약 체결 권유, 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보험금 심사 지급 이렇게 총 4단계로 구분됩니다. 핵심 포인트로 단계별 설명 의무의 각 단계별 내용을 묻는 문제인데요.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는 보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 감액 청구 등 상품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모집 종사자의 계약 체결 대리권 유무를 설명해야 하고요. 설명 거부 시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기 2번, 3번, 4번은 모두 틀린 내용이니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주세요. 문제 19번. 다음 중 보험업법 위반 행위와 벌칙이 틀리게 연결되는 것은 1번 모집 종사자 등록 서류 변경 신고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번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번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번 보험 모집 위탁 계약서 미교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은 3번이죠.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부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묻는 문제죠. 보험업법상 위반 행위와 벌칙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예요. 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입니다. 징역이나 벌금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다른 보기들의 벌칙 규정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문제 20번입니다. 다음 중 보험대리점의 신고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대리점의 신고사항에 관한 업무는 보험협회에서 담당한다. 2번 보험대리점 지점이 폐쇄된 경우는 보험대리점의 신고사항에서 제외된다. 3번 신고 의무를 위반한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번 보험대리점은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은 2번이죠. 보험대리점의 지점 폐쇄는 중요한 변동사항이므로 신고사항에 해당합니다.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죠. 보험대리점의 신고 의무에 대한 문제인데요. 등록 신청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와 같이 중요한 사항은 모두 신고 의무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21번입니다. 다음 중 손해보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서 다른 회사 보험계약 부당인수의 제재금 부과 기준으로 맞는 것은 1번 건당 500만원 제재금, 2번 건당 100만원 제재금, 3번 건당 50만원 제재금, 4번 건당 30만원 제재금. 정답은 2번 건당 100만원입니다. 승환계약, 즉 다른 회사 보험계약 부당 인수 시에는 건당 100만원의 제재금에 부과됩니다. 승환계약과 관련된 문제는 제재 금액을 정확히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당 100만원, 최고 3천만원이라는 기준을 기억하고 관련 벌칙 규정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문제 22번. 다음 중 보험 설계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 설계사는 보험 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수 있다. 2번 보험 설계사는 다른 보험 설계사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번 보험 설계사는 계약 체결권이 없다. 4번 보험 설계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다른 설계사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죠. 보험 설계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묻는 문제인데요. 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해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며 계약 체결권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른 설계사를 대신해 계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문제 23번. 보험업법상 보험 설계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번 보험 설계사로 등록된 후 파산한 자, 2번 보험 설계사 등록 당시 피한정 후견인인 사실을 숨기고 등록한 자, 3번 보험 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등록한 자, 4번 보험업법 경력이 없으면서 보험회사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등록한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등록 취소 후 재등록은 최종 취소 처분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가능하고요.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사실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보험 설계사 등록 취소 사유와 재등록 가능 기간을 묻는 문제인데요. 특히 재등록 가능 기간은 일반적으로는 2년이고 2회 이상은 3년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암기해야 합니다. 자, 문제 24번.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보험 대리점이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당해 보험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에 관로를 초과하는 대리점을 자기계약 대리점으로 정해야 한다. 1번 100분의 50, 2번 100분의 60, 3번 100분의 40, 4번 100분의 30. 정답은 1번 100분의 50입니다. 자기계약 대리점은 본인 또는 직원을 위한 계약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계약 대리점의 정의와 관련된 숫자 50%를 묻는 문제인데요. 이 숫자는 자주 출제되니 정확히 외워두세요. 문제 25번입니다. 보험 판매 프로세스 중 재정정보 수집 단계에서 고객의 5대 필요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생활비, 2번 긴급 예비자금, 3번 교육비, 4번 장례비. 정답은 4번 장례비입니다. 고객의 5대 필요자금은 생활비, 양육비, 주택구입비, 노후자금, 긴급 예비자금으로 구성됩니다. 장례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이 문제의 핵심은 5대 필요자금의 구성 요소를 정확히 외우는 것이에요. 생활비, 양육비, 주택구입비, 노후자금, 긴급 예비자금 목록을 암기하여 틀린 보기를 빠르게 찾아내야 합니다. 오답으로 자주 등장하는 교육비와 장례비를 함께 기억해 두세요. 문제 26번. 손해보험에서 우연적 사고 위험의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발생 정도, 2번 발생 시기, 3번 발생 약관, 4번 발생 여부. 정답은 3번 발생 약관입니다. 손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우연적이어야 하죠. 이 우연적 사고 위험의 요소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사고 발생 여부, 발생 시기, 그리고 발생 정도입니다. 발생 약관은 우연적 사고 위험의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손해보험의 기본 원리인 우연적 사고 위험의 구성 요소를 묻는 문제거든요. 보기에서 발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지만 사고의 여부, 시기, 정도만이 요소에 해당한다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 27번. 이득금지의 원칙과 관계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1번 전부보험, 초과보험, 2번 전부보험, 중복보험, 3번 일부보험, 전부보험, 4번 초과보험, 중복보험. 정답은 4번이죠. 자, 여러분,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이득금지의 원칙이거든요. 보험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이 원칙과 관련된 제도는 바로 초과보험, 중복보험, 그리고 보험자 대위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초과보험에 중복보험이 짝지어진 4번이 정답이죠. 핵심 포인트로 이 시험에선 이득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제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이 실제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이고요. 보험자 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죠. 이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 꼭 기억해서 틀리지 않도록 꼭 하세요. 자, 문제 28번. 보험범죄에 교통사고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악화, 2번 교통사고 신고 의무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 3번 혐의 입증의 난해성 및 범죄 실행의 용이성, 4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 특례조항의 악용. 정답은 1번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즉 보험사의 경영수지가 나빠지는 것은 보험범죄의 결과이지 범죄자들이 교통사고를 이용하는 이유는 될 수 없죠.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보험범죄자들이 교통사고를 악용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보험범죄의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손해율 악화는 범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문제 29번. 음주운전 처벌 기준 중 맞는 것은 1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이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면허 정지에 그친다. 2번 음주 측정을 불응한 경우 사고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면허가 취소된다. 3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에서 0.08% 미만인 경우에는 대인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면허 취소는 되지 않는다. 4번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 정지에 처해진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고가 났는지 여부가 관계없이 곧바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불응하는 것은 중대한 위반이죠.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음주운전 관련 처벌 기준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은 무조건 면허 취소입니다. 0.03%에서 0.08% 미만이라도 대인 사고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되고요. 2회 이상 적발 시에도 면허 취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숫자들을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문제 30번. 보험회사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번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 승낙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3번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4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진다. 정답은 4번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에게도 지게 됩니다. 보험계약자에게만 의무를 진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죠. 이 문제는 보험회사의 핵심 의무를 묻고 있어요. 보험금 지급 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계약자뿐만 아니라 보장의 대상인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보험 수익자에게까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문제 31번.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경우, 2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3번 보험 목적의 성질 또는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의 경우, 4번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정답은 4번입니다. 보험회사가 파산했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이때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거든요. 소멸시효, 고의 및 중과실, 자연 소모 등은 명확한 면책 사유이지만 보험사의 파산은 보험계약자 보험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 문제 32번. 보험계약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경우 보험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번 보험회사 파산 선고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번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상하여 보험료를 정한 경우 보험기간 중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 보험계약자는 이후에 보험료에 대한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4번 보험계약자가 위험 변경, 증가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보험료를 정한 때 예상했던 특별한 위험이 사라지면 보험계약자는 남은 기간의 보험료에 대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죠. 이 문제는 보험계약의 변경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위험이 증가하면 통지 의무가 발생하고 위험이 감소하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보험회사의 해지 가능 기한 안날로부터 1개월을 묶어서 암기하세요. 자, 문제 33번. 보험사업 영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해상보험은 1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 2번 통신 판매 전문회사는 자본금의 3분의 2 이상을 납입하여야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 3번 외국 보험회사의 영업기금은 30억 원 이상으로 한다. 4번 보험 종목별 자본금 합계액이 300억 원의 이상인 경우에는 300억 원으로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보험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최소 자본금이 종목별로 다른데 해상보험은 15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100억 원이 아니니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보험 종목별 최소 자본금을 묻는 문제거든요. 특히 해상보험은 150억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다른 종목들의 기준도 함께 정리해두면 좋겠죠. 자, 문제 34번. 보험업법상 겸용이 가능한 보험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생명보험의 재보험, 2번 재산보험의 재보험, 3번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 제3보험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 4번 신용보증보험의 재보험. 정답은 4번입니다. 보험업법상 겸용이 가능한 종목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신용보증보험의 재보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겸용 가능한 보험 종목을 묻는 문제거든요. 이 생명보험의 재보험, 제3보험의 재보험 등은 겸용이 가능하지만 신용보증보험의 재보험은 불가능하다는 점 꼭 외워두세요. 제3보험의 보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질병사망보험금은 정액보상한다. 2번 의료비에 대해서는 정액보상 또는 실손 보상할 수 있다. 3번 2개 이상의 실손 의료비 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 비례 보상한다. 4번 질병보험은 실손 보상만 가능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제3보험 중 질병보험은 암진단비처럼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받는 정액보상과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받는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죠. 실손보상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제3보험의 보상 방식을 묻는 문제인데요. 제3보험은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질병보험은 두 가지 보상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문제 36번. 상법상 사망사고 담보에 가입 제한이 되는 것은 1번 18세 미만자, 2번 19세 미만자, 3번 20세 미만자, 4번 15세 미만자. 정답은 4번 만 15세 미만자입니다. 상법에서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그리고 심신박약자에 대한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가입 제한 대상을 묻는 문제인데요. 특히 만 15세 미만자라는 나이 기준을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문제 37번. 제3보험 상품 설계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생명보험회사는 보장성 보험으로만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2번 손해보험회사는 실손보상 및 정액보상하는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3번 손해보험회사는 주계약이 상해보험인 저축성 보험을 개발할 수 있다. 4번 생명보험회사는 정액보상의 형태로만 보장한다. 정답은 4번이죠. 생명보험회사도 제3보험에서 질병 진단비처럼 정액보상을 할 수 있고 의료비 보상처럼 실손보상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사의 제3보험 판매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두 회사 모두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며 생명보험사는 보장성 보험만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 문제 38번. 제3보험에서 손해보험회사가 기본계약으로 영위할 수 있는 담보는 1번 암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2번 중대질환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3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4번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정답은 4번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입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질병사망보험금을 기본 계약으로 영위할 수 없고 오직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므로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손해보험회사가 주계약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묻고 있습니다. 질병 사망은 특약으로만 담보 가능하며 중대재해 사망은 예외적으로 주계약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되겠죠. 문제 39번. 상해보험에서 보험료 산출을 위한 상해급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업 및 직무를 감안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책정한다. 2번 항공기 정비공은 상해 2급 보험료를 적용한다. 3번 보험료의 크기는 상급이 1급보다 크다. 4번 사무직 근로자는 상해 1급 보험료를 적용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상해보험의 상해급수는 직업 및 직무를 감안하여 5등급이 아닌 3등급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상해보험의 위험 등급 분류에 대한 문제인데요. 상해급수는 1급 사무직, 2급 상급 위험 직종에 이렇게 3등급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자, 문제 40번.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선박 승무원의 직무상 선박의 탑승 중 발생한 사고, 2번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상해, 3번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로 인한 경우, 4번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 정답은 4번입니다. 상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면책 사유에 해당하죠. 핵심 포인트는 상해보험의 면책 사유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보험자의 고의, 전쟁, 폭동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반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 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문제 41번.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 사고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2번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 또는 간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3번 보험기간 개시 전 발생한 상해의 직접 또는 간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4번 보험기간 개시 전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정답은 1번입니다.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을 때만 지급됩니다. 보험기간 밖에서 발생했거나 간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사망은 보상하지 않죠. 상해보험 사망보험금의 지급 조건을 묻는 문제인데요. 보험기간 중과 직접적인 결과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42번. 상해보험에서 치료 종결 후 한시적인 장애가 5년 이상인 때 후유장애 지급률은 1번 해당 장애 지급률의 10%, 2번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 3번 해당 장애 지급률의 30%, 4번 해당 장애 지급률의 40%. 정답은 2번 20%입니다. 치료 종결 후 5년 이상의 한시적 장애가 남았을 때는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한시적인 장애 지급률 기준 20%를 묻는 문제인데요. 상해보험의 후유장애 보상 기준은 매우 중요하니 한시적 장애와 영구적 장애의 지급률을 함께 정리하면 좋겠죠. 자, 문제 43번.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4세대의 특약 구성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상해 2번 질병통원 3대 비급여, 2번 상해 급여 질병급여 5대 비급여, 3번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3대 비급여, 4번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5대 비급여. 정답은 3번입니다. 2021년에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기본 보장과 특약으로 나뉘는데요. 특약은 바로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그리고 3대 비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로 4세대 실손보험의 특약 구성을 묻는 문제인데요. 특약이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그리고 3대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라는 것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자, 문제 44번.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4세대 피보험자가 상급 종합병원 통원, 급여 의료비 발생 후 보험금 청구 시 공제 금액으로 맞는 것은 1번 1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번 2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10% 중 큰 금액, 3번 2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4번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정답은 3번이죠. 4세대 실손보험에서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했을 때의 급여 통원 의료비 공제 금액은 2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이죠. 4세대 실손의 공제 금액 기준은 병원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상급 종합병원은 2만원 20%, 일반 병원은 1만원 20%, 의원은 1만원 20%라는 것을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문제 45번.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회사는 신체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2번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정 보험금액 6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3번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사유 및 보험금 지급 예정일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번 보험금 지급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 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정 보험금액의 60%가 아닌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가지급 보험금 지급 기준을 묻는 문제인데요. 추정 보험금액의 50%라는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고 이 제도의 목적과 절차를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문제 46번. 휴일 교통 상해 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책임 종기로 맞는 것은 1번 24시, 2번 20시, 3번 18시, 4번 16시. 정답은 1번 24시입니다.
휴일 교통상해 보험의 보험 책임 종료 시점은 보험 책임 시작일에 24시까지입니다. 보험 책임 기간을 묻는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보험 책임은 책임 개시일에 24시까지라는 것을 기억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 47번. 단체 상해보험의 단체 분류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종 2종 단체,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 단체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2번 3종 단체, 사업장, 관공서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3번 2종 단체,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4번 3종 단체, 회사,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정답은 1번입니다. 단체 보험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뉘죠. 2종 단체는 변호사회나 의사회처럼 5인 이상의 동업자 단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로 단체 상해보험의 종류 1종, 2종, 3종을 묻는 문제거든요. 각 단체의 정의와 특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1종은 사업장, 근로자 단체, 2종은 동업자 단체, 3종은 구성원 명확 단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문제를 푸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48번. 다음 중 질병보험의 특징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손해보험 보통약관의 질병사망보험 만기는 80세 이하이다. 나. 질병사망보험은 보장성 보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대기기간을 설정할 수 없다. 라. 정신질환은 보상하지 않는다. 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번 나라, 2번 가다, 3번 가나, 4번 다라. 정답은 1번 나와 라입니다. 질병사망보험은 보장성 보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병보험의 특징을 묻는 문제인데요. 질병사망은 특별약관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질병보험은 면책기간, 즉 대기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요. 보장성 보험 요건 충족과 정신질환 보상 제외는 옳은 내용입니다. 아셨죠? 문제 49번. 노후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의료비, 질병의료비, 상해의료비와 요양병원 의료비 특약, 상급 병실보험 특약으로 구성된다. 2번 7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다. 3번 보험료는 3년마다 갱신한다. 4번 자기부담금이 일반 실손 의료보험에 비해 낮다. 정답은 1번입니다. 노후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험과 달리 의료비, 급여, 비급여, 요양병원 의료비, 상급 병실 보장에 이 세 가지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로 노후 실손보험의 주요 특징을 묻는 문제인데요. 가입 연령은 65세 이상부터입니다.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되고요. 자기부담금은 일반 실손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정확히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50번 문제입니다. 장기 간병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보험 범죄의 증가, 2번 초고령 사회로 진입, 3번 노인 질병의 증가, 4번 노인 장기 간병 의료비 부담 증가. 정답은 1번입니다. 장기 간병 보험이 필요한 가장 큰 사회적 배경은 바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이죠. 노인 인구가 늘면서 간병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보험 범죄의 증가는 보험의 필요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로 장기 간병보험의 필요성과 관련된 문제를 묻는 문제예요. 고령화 사회의 특징인 노인 인구 및 질병 증가, 간병비 부담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도 50개의 문제를 완벽하게 정복했습니다. 시험 합격이라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자신에게 어떻게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죠. 자, 오늘 배운 지식은 단순한 정답이 아니라 현장에서 빛을 발할 여러분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자, 다음 시리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힘내세요. 화이팅!